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포퓰리즘적 긴축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포퓰리즘적 긴축. 아니,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단어인데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긴축 재정론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00만원당 143만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2020년 대비해서 국가부채가 6%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22%포인트 줄었죠. 프랑스 지금 국가부채로 난리 났는데 여기도 1%포인트밖에 안 늘었거든요. 우리나라만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100조 원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줄여야 된다 라는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4년간 긴축은 안 하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대급으로 돈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개작살 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기 찾아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미친 듯이 치솟고 있거든요. 1539원, 1559원을 뚫어서 1565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1600원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항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공항에서는 환율 1600원 뚫었습니다. 1624원이고요. 엔화도 많이 올랐죠. 1016원, 유로 1800원입니다. 거의 1900원 가까이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홍콩 달러가 있었는데 193달러였거든요. 근데 3, 4일 만에 208원이 됐네요.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떨어져서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달러 대비 통화가치 하락률을 보면 홍콩이나 대만, 영국은 뭐 큰 차이 없는데 싱가포르부터 조금 커지죠. 유로, 일본, 그리고 인도는 5% 가까이 빠졌고 태국도 5%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있죠. 그야말로 인도, 태국보다도 통화가치 하락 방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이 삭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는 또 이런 얘기 하죠. 나 해외여행 안 가니까 상관없다. 어차피 환전 안 할 거니까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자산 지금 깎여나가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식시장은 같이 폭락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 하루에 4% 폭락하면서 S&P 500도 3% 가까이 빠졌고요. 반도체 주식 뭐 10몇 프로씩 빠지고, 월요일날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폭락을 면치 못한 상황인데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지금 2월부터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2월달에 25조 뺐습니다. 3월달 40조, 4월달에 잠깐 들어오더니 5월, 6월 100조 원 넘게 지금 엑시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올해 1월 4,300이었습니다. 그런데 2배 가까이 오르게 됐죠. 하지만 이렇게 오르는 동안 외인은 100조 원 가까이 팔았는데 그걸 다 개인들이 받았거든요. 계속해서 개인들이 받아나가는 거 보이시죠? 100조 원 넘게. 고스란히 개인들이 환차손을 끌어안게 됐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줄 모르니까 6월 5일날 구윤철 기재부총리가 구두 개입을 했어요. 최근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전혀 영향을 못 줬고요. 하는 총재도 나와서 이야기했죠. 지금 중동 상황이 빠르게 진정이 되면은 앞으로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지금 환율 약세의 한 요인이 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팔고 나갈 때 생기는 유동성, 그것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게 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인이 100조 원 넘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다. 그런데 이제 신현송 총재는 이 현상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더 이상 이러한 환율 폭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개입 역시 환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곧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환율이 1,4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다는 거고요. 이분을 믿어도 되는 거겠죠?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총 82억 원인데 무려 93%가 외화입니다. 원화 안 갖고 있어요. 하는 총재라는 사람이 외화 자산이 대부분이고요. 외화 예금, 해외 부동산, 외화 예금 채권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원화 자산이라고 볼만한 거는 강남구의 이 동현 아파트 15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그 나머지는 다 외화예요. 뭐 영국 국채도 들고 있고 뭐 외화 예금 뭐 이렇게 다양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할지,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본인은 자산이 증식되고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져 주니까 자산 평가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내 자산을 깎아먹는 짓을 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025년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리안트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영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계엄 터지고 나서 환율이 7%가 올랐거든요. 1350원에서 1425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1444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 폭등하니까 전 국민 재산이 7%가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화 가치가 7%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 당시 기준 1350원에서 지금은 1560원까지 뛴 거니까 무려 국민들 재산이 16%나 날아간 상황이고요. 가만히 원화만 채굴하셨던 분들, 열심히 노동하셨던 분들, 아무런 외화 자산을 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벌써 재산이 16%가 날아간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코멘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게다가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가 어려운 게 케빈 러시 취임했죠. 이분은 파월보다 더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6년부터 11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버냉키가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공개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개인적 존중의 차원에서 버냉키의 정책을 지지한다, 찬성하는 표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통화정책 설계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1년에 연준이 계속해서 한 4차례 걸쳐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니까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도에 사임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매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스탠포드죠. 본인 모교에 가가지고 진행한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도 연준을 또 비난해요. 당시에 연준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돈을 푸는 것을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연준이 돈을 좀만 덜 찍으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돈 풀기의 피해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는 워시 쇼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난 2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 페드 의장으로 지명됐을 때 하루 만에 코스피 마이너스 5% 떨어졌었습니다. 전날 5200까지 가다가 4900으로 떨어졌고요. 역대 코스피 하락률 1위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그냥 지명만 됐을 뿐인데 취임도 아니고 선임이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명만 됐을 뿐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았었다라는 거고요. 아시아 증시 다 난리 났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 마이너스 5% 떨어졌고 코스닥 마이너스 4%, 중국, 대만, 니케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6% 떨어졌고요. 물론 그 다음날 다시 파멸적인 폭등을 기록했죠. 하이닉스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떨어졌습니다. 역시 그 다음날 다시 복귀를 했지만 이렇듯 시장이 워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시 쇼크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좋고요. 당장 6월 17일 날 워시가 처음으로 등판하는 FOMC가 열립니다.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또 한 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좋아하는 매파 워시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금요일날 대폭락이 온 게 비농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폭등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이 온 거잖아요. 환율이 폭등한 거고 만약에 워시가 이때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 국채금리는 한 번 더 뛸 거고요. 그러면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0원 진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지금 공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잖아요. 뭐 청년들한테 월세 20만원 지원해준다. 이거 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 시행되면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청년들 월세가 50만원이면 20만원 지원해준다라고 하니까 30만원만 부담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온전히 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시장은 20만원 받잖아요. 그러면 월세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보통 한 10만원씩 분배된다고 보시면 돼요. 청년이 20만원 지원받았다고 해서 20만원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50만원이었던 월세는 60만원으로 될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20만원 지원받은 거니까 사실상 40만원만 부담되는 거고 기존 대비 10만원만 혜택 보게 된 거죠.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10만원을 더 올렸으니까 10만원의 효과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렇듯 보조금이 풀리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의 요인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에서도 얘기했죠. 전세지원금을 주게 되면 전세가 매매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 잔액이 1% 증가하면 전세값은 0.08%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매매 가격은 0.13%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지원해주면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공식이고요. 산후조리원 지원금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그냥 그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받은 만큼 또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인상하죠. 기존에 900만 원이었던 게 950만 원으로 올라가고 1100만 원이었던 게 1200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원금만큼 인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드림 코너 들어보셨나요? 이거 5월 1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여기 가서 하나씩 빼오면 되는 겁니다. 먹거리, 생필품 같은 거 전국에서 280곳에서 시행 중이라고 하고요. 공짜로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거 다 정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라는 거. 최근 일본에는 니사 푸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4년 8월부터 니사를 통해 이게 계좌 이름입니다. 줄임말이죠. 매달 3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 니사 빈보 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니사에 투자하느라 극도로 절약하는 삶을 사는 일본 젊은이들을 일컫는 단어다. 생활이나 취미, 친구와의 교제 등에 필요한 돈을 지나치게 줄이면서까지 투자에 돈을 넣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매각 차익이나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하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 이러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젊은 층의 노후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부동산 같은 경우 잃어버린 30년 자산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았죠. 전통적으로 예적금 등 현금성 자산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했다라고 하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젊은 층의 투자 열기가 대단해요. 재무상도 기사를 보고 충격받았다. 적립 자체가 목적화되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게다가 남자 고등학생 부문 10위 안에 투자자가 장래희망에 진입했을 정도로 지금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는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그대로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금융시장 활성화도 되는 거고 기업도 좋은 거고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팔다리 멀쩡하게 있는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지어주는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괜히 원화가 쓰레기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포퓰리즘적 긴축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포퓰리즘적 긴축. 아니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단어인데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긴축 재정론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00만원당 143만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순되는 얘기를 또 하죠. 소비가 미덕인 시대인데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사례 니사 빈보호가 뭡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소비할 돈 아껴서 투자한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소비가 미덕인 시대인데 어떻게 투자를 또 하라는 건가요? 돈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인데 정부가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가 채무를 들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누가 이거를 포퓰리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요? 당연히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나라가 2020년 대비해서 국가부채가 6%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22%포인트 줄었죠.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부 다 코로나 때 돈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지속적으로 회수하면서 부채 비율 많이 줄였죠. 프랑스 지금 국가부채로 난리 났는데 여기도 1%포인트밖에 안 늘었거든요. 우리나라만 압도적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재정 수지 악화가 코로나 때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데이터 조작한 거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국가부채는 허상이라는 거고요. IMF 터지고 나서부터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2031년에는 63%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이 넘었어요. 올해 109조 원 예상되고 내후년, 28년, 29년 매년 이렇게 100조 원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줄여야 된다라는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SNS에 이렇게 올리셨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4년간 긴축은 안 하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임 4개월 동안 한 달에 40조 원씩 풀었거든요. 역대급으로 돈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율 개작살 날 거예요.